서로 경쟁하면서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지는데 전쟁은 피할 수 없겠다. 니네들 실력으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이제 처음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코트라에서 한 32년 근무를 했습니다. 코트라를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인생 산막은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관장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경력인데 어떤 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해서 관련된 일은 다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재반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이나 이런 교역에서 제도권에 완전 계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비제도권이라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에 관한 책을 썼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특별한 계기라는 것보다는 제가 2018년에 화폐혁명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즉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나오고 이게 기득 통화금융 세력에 대한 그때는 도전으로 비춰질 때니까 두 세력 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겠다라는 게 그 당시 출판계의 시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써달라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쓴 게 있습니다. 2018년 초에 나왔으니까 벌써 6년 전이고 그 계속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게 된 거죠. 그 책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모든 돈의 미래라고 적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래 제가 지은 제목은 통화혁명인데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잘 지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CBDC가 나오면서 기축통화가 이제 분권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 블록별, 지역별로 자기들끼리 CBDC의 표준화를 통해서 자기들 통화가 서로 교환되고 거래되고 결제되는 시스템을 이렇게 뭉텅이로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력이 잠식을 당하면서 또 하나는 통화 종류도 이제 다양화됩니다. 달러와 같은 법정 통화 이외에 CBDC,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등이 서로 경쟁하면서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가 벌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화폐, 그러니까 다른 통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근 10여 년 사이에 자그마치 발행량이 10배나 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데 달러는 결코 안전자산이 못 됩니다. 1971년도만 해도 금 1온수당 35달러였던 게 지금 금 1온수를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됩니까? 2,700달러 이상을 줘야 되니까 거의 가치의 99%를 훼손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 훼손 속도가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발행량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이제 가치 상실의 속도도 굉장히 더 빨라질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다양화된 통화와 다기화된 그런 기축 통화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가치 상승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월등히 비트코인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되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요즘 한국 투자자들은 보통 원화로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화 자산이 뭐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이 비트코인 투자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현실인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예전이면 1,400원대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 박스권의 환율 박스권의 최정점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바닥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원화 가치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지금의 이 모든 현상은 트럼플레이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건데 앞으로 트럼프가 감세 정책, 고관세 정책 등을 통해서 미국의 물가는 불행하게도 고물가 시대, 즉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를 이른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비싸지면 그 나라 통화는 강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임으로써 경쟁국 통화들이 다 같이 평가절하되면서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될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관세 정책이랑 재정 확대 정책을 취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제가 본다는 것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산들에게는 좀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실 거라고 보나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다른 자산군들은 죄 영향을 받는데 비트코인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겠지만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크게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에는 너무나 많은 호재들이 있어요. 그 팩트들이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자산군이래요. 그럼 그 호재를 뭐 한두 개 정도만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최근에 벌어지는 상황 중에 하나가 브릭스에서 달러 대체 무역 통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달러를 대체하려 든다면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 SNS에다 경고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브릭스 국가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데 서방 언론에서는 그렇게 심층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거를 트럼프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급하게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경고를 보낸 겁니다. 그럼 과연 브릭스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한 2, 3년 전부터 브릭스는 탈달러화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끼리 무역할 적에 달러를 가급적 쓰지 말자. 우리 통화로 하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브라질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헤와라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로 교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헤와라 같은 경우는 변동성도 심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심해요. 그러니까는 무역 당사자들이 헤와라를 원치 않기 때문에 주로 브릭스 회원국 간 통화에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안화의 유동성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에요. 무역 적자를 범으로써 달러가 해외에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는 반대야. 중국은 무역 흑자국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던 위안화마저 무역을 하게 되면 중국 안으로 빨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원하는 상대국에서는 위안화가 모자른 거예요. 달러는 쓰기 싫은데 위안화가 모자르니까 이번에 브릭스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차제에 우리가 무역 통화를 만들자라는 논의를 시작했어요. 과거에도 브릭스는 공동 통화를 만들겠다고 러시아가 주도해서 여러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10월 달에 열린 카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는 그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궁극적으로 유로화처럼 브릭스 회원국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브릭스 기축 통화를 만들자라고 해서 3단계로 이제 진행을 해왔었는데 1단계는 잠정적으로 위안화를 쓰고 2단계는 디지털 화폐로 가자 3단계는 금이나 리튬 같은 희귀 원자재를 담보로 한 실물 화폐로 가자 하는 게 러시아 측이 아니었는데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서방 언론에서는 그러한 뉴스를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화를 만들 때 경제 수렴 정책이라고 통화를 통합할 적에는 경제 수준이나 경제 정책을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가야 돼. 경제 체질을. 그게 굉장히 지난한 일 중에 하나인데 브릭스는 너무나 상이한 국가들이 되나서 서방 시각에서 볼 때는 그것을 진행한다 그러지만 니네들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바뀐 게 뭐냐면 회원국은 각자의 통화를 쓰고 무역을 할 때만 무역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브릭스 유닛이라는 통화를 만들 적에 금을 40% 담보로 잡고 9개국의 통화 바스켓을 60% 가중치를 둬가지고 일종의 근본이 실물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논의를 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무역을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떤 논의를 했냐면 달러는 쓰기 싫고 위안화는 모자르고 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비트코인으로 무역 통화를 갖자 해서 요번에 그들이 크립토 교육 촉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비트코인을 무역 통화로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서방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팩트가 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브릭스 쪽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 뉴스들이 이제 종종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또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디지털 에셋의 수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걸 중국이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럼 그런 발언을 한 것에도 지금 그런 브릭스의 행보가 아무래도 트럼프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하게 만든 것이다. 아마 그때까지는 트럼프가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얘기였냐면 사실 중국이 기존에는 비트코인 최대 거래국이자 최대 채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중국의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본 유출하는 게 보이니까 2021년 5월에 이거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채굴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산업을 다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중국이 비트코인의 90% 이상을 채굴했던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현재 탄생한 비트코인의 3분의 2는 고향이 중국입니다. 그랬던 게 그 당시만 해도 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한 70% 정도 금지령이 나오면서 이게 일시에 중단이 됩니다. 해시레이트가 0으로 빡 떨어져. 그런데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채굴 업체들이 슬금슬금 하기 시작하면서 그해 말에 한 21%까지 올라가요. 그랬다가 지금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55%야. 지금도 암암리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채굴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그때서부터 파고들어서 지금 미국의 채굴 비중이 중국 다음에 40%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전체 채굴의 95%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5%를 나눠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건 우선 미국이 채굴을 100%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그건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전기료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나라예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비쌌어.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중국보다도 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주면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채굴 경쟁력은 있습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다 싼 건 아니고 미국에서 아직도 석탄으로 발전소를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심화 전기료 같은 건 엄청나게 싸요. 그래서 미국에도 채굴 존이 이렇게 있어요. 텍사스를 비롯해서 뉴욕 서부서부터 이렇게 아팔레치아 산맥을 쫓아서 이쪽에서 채굴을 하는데 그런 일부 지역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걸 정책적으로 잘 밀어주면은 채굴을 미국이 독점하면서 지금 미국에서는 거래량조차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 전체 거래의 23% 이상이 미국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이면에는 올해 들어서 기관 투자나 기관 거래가 엄청 늘어났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기관들이 투자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대금 문제가 걸리고 회계 문제가 걸리고 어디서 보관해야 될지 수탁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올 초에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올해 1분기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뒤져보면 이 사람들이 뭐에 얼마큼 투자하고 있다는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걸 보니까 944개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기관 투자자 숫자가 10,000개도 넘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9% 남짓이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에 북미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거래 액수를 보니까 70% 이상이 100만 달러가 넘더라. 그래서 이거는 개인들의 보기도 힘들고 기관들의 거래라고 추정을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기관 주도 장세가 70% 비중을 넘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장세가 활발해지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래량도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채굴 경쟁력도 있고 거래량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죠.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이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발의가 있었잖아요. 텍사스가 최대의 채굴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자들과 연계해서 세금을 채굴한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벌써 플로리다까지 한 2개 주 정도가 준비금 법안이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하고 나면은 뭐 리저브에서 그러니까 준비 자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전략적 국가 비축물 이 정도로의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포지션은 취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취할 겁니다. 그 내시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전략자산 비축화를 얘기하고 내려간 다음에 뒤이어서 올라온 사람이 그 루미스 상원의원인데 루미스 상원의원이 스피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텐데 법안의 요지는 이렇다.
즉 우리는 이미 21만 개의 몰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준 산하에 12개 지역 연준이 있는데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초과 지급준비금 중에 일정 포션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서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더 거둘 필요도 없고 특별히 다른 데서 재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한 사실이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지금 8,000톤 이상의 금을 부축하고 있으니까 그 금증서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충분히 얘기하는 100만 개의 전략자산 비축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루미스 상원의원이 일단 발의를 했어요. 그게 통과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거를 하는 그 시행상의 문제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